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누군가 제 인생을 엿듣는다면 꼭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이 드라마보다 훨씬 극악무도하게 전개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걸고 사랑했던 존재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슬픔을 딛고 일상을 되찾은 이야기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경청해 주세요. 저는 60대 후반으로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다시 산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젊었을 때부터 사연을 시작해야겠네요. 원래 저는 얼굴이 고와 동네에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현영아, 우리 집에 맛있는 과일이 많이 들어왔는데 좀 나눠줄까? 대신 나랑 같이 저녁 먹자. 일부러 너 주고 싶어서 내가 아무도 못 먹게 하고 남겨뒀거든. 아주 그냥 윤기나고 맛도 좋을 거야. 아니야, 현영아. 과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 뭐하러 이놈이랑 저녁까지 같이 먹어? 우리 집에 크림빵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그거 먹으러 놀러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게 진짜 달더라고. 이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고 호의를 받았으면 인생이 편안했을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자들한테는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남자들한테는 별로 진지하지 않은 호감만 샀거든요. 저런 식으로 저랑 가까워지고 싶다며 용쓰다가도 막상 제가 우린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 눈을 피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랑 엮였다가는 가난한 집의 사위가 될까봐 걱정스러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동네 여자들한테 향기 없는 꽃이라고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다가오던 애들이 다 도망가냐? 이러다 너만 우리 동네에서 시집 갈 때 놓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거지. 그냥 너는 혼자 살 준비나 해야겠다, 얘. 아무리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 많이 들어도 막상 갖고 싶어하는 남자가 없는 거잖아. 내가 너라면 그냥 눈 낮춰서 아무나 붙잡고 데려가 달라고 조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외롭게 늙어갈 테니까. 하도 이런 말을 들으며 살다 보니 저는 어디 시집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인생을 단조롭게 살아갈 줄 알고 체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원래 알 수 없는 일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글쎄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여자한테 반했다는 남자가 있어 갑작스럽게 시집을 가게 됐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동화 중에 신데렐라라고 있는 거 아시죠? 꼭 그 주인공이 제가 된 것처럼 넉넉한 집으로 가게 됐답니다. 다만 이 결혼은 모두의 축복을 한 몸에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겨우 허락하시며 한 가지 조건을 달아두셨죠. 너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줄 안다면 네가 우리 집에 들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거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어떤 걸 친정으로 퍼다 나를지 몰라 걱정스러워. 만약 결혼을 할 마음이 있다면 친정과의 연은 끊는 게 좋겠다. 솔직히 제가 친정 부모님과 남다르게 돈독한 사이였던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기색이 없이 찬성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나쁜 조건도 아니다. 원래 여자는 시집을 가야 하는 거야. 괜히 자존심 생각할 거 없어. 지금은 네가 기분 상할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야.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어차피 딸은 키워서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게 목적인데 너 정도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살다 보면 정신없어서 우리 생각은 나지도 않을 거야. 네 가정 꾸려서 행복해라. 이렇게까지 제 등을 떠밀면서 수락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 아파 낳은 딸과 떨어지는 건데 안타까워하는 느낌조차 없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시부모님이 친정에 돈을 쥐어주셨다는 걸 알게 되기는 했어요.
솔직히 부모로서 자식한테 정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애초에 따로 연애하는 기간도 없이 남편이 절 너무 사랑해서 밀어붙인 거라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더라고요. 요즘은 부부가 집안일을 반반 이루기도 한다지만 그 시절에는 바깥일이 남자의 것이고 집안일이 여자의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남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절 챙기고 도왔어요. 아침부터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부엌에 가서 밥솥 뚜껑부터 열었고요. 주말에는 같이 시장을 나가자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 손 거칠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하시면 몰래 나한테 말해. 당장 쫓아가서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조금 더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무조건 피곤하면 나한테 안겨. 감히 바라지도 않았던 사랑을 받게 되니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은 이런 우리 부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행복이 더 컸어요. 특히 제가 임신했을 때는 발걸음 하나 밟는 것조차 남편이 애지중지 걱정하고 보호할 만큼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어디 멀리 간다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간다는데도 남편은 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솔직히 귀찮을 만도 한데 저는 이런 애정이 익숙하지 않아 항상 설레더라고요. 사실 저는 병원에서 걱정할 정도로 입덧이 심한 편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고통스럽기보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만큼 남편이 잘해주었어요. 식사 시간만 되면 남편이 제 입맛 돌아오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입에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제 배를 어루만지면서 뱃속 아기와 소통했죠. 아가야, 이 아빠의 소원이 딱 하나 있다. 제발 엄마 그만 고생시키고 아무거나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도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게. 그냥 건강하게 자라면 되니까 네 엄마 좀 힘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남편 덕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절 며느리로 많이 받아들여 주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랑 눈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건강이 최고라며 몸 조심하라는 덕담도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주어진 인생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친정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것도 아니고 꾸준히 편찮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면 하루라도 빨리 전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제가 다른 집으로 시집 갔다고 해도 딸인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친정에서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 곳에나 시집 간 거면 바로 알렸겠지만 부잣집으로 시집 간 거잖냐. 심지어 너는 우리랑 연을 끊는 조건으로 간 건데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괜히 너 밉보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엄마가 사경을 헤매실 때는 부르셨어야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깔깔거리면서 살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손주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꼭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셔야 마음이 편하세요? 네 엄마도 최대한 숨겨달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앞길에 재뿌리면 되겠어?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사정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구나.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는 걸 이해해줘라.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예상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호하시더라고요. 이미 사부인이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굳이 어린 자식 키우는 네가 장례식을 3일이나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봐라. 시부모님은 이미 연을 끊고 시집 온 거 아니었냐면서 장례식을 3일간 지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걸 계기로 친정과 연락하며 시댁 재산을 나눠주려 들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한테 가게 경제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별 걱정을 다하며 고압적으로 구시니까 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나마 남편이 고집부려 절 장례식에 바래다주고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더라고요. 겨우 돈 몇 푼 쥐어줬다고 천년을 끊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니죠.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하시나요? 그냥 제가 바래다주고 올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인사만큼은 놓치지 않고 이룰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시름시름 알아누웠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눈치 주고 헛기침하셔도 일어날 기력이 안 생기더군요.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울컥하면서 깨고 눈물과 콧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도저히 목이 까끌거려서 밥도 안 넘어가 살도 참 많이 빠졌죠. 결국 남편이 결단을 내려 절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색시 저 세상 가버릴까봐 무서워 죽겠어. 얼마나 가슴 깊이 상처받았으면 물도 못 넘기냐고. 우리 그냥 어머니 아버지 도움받지 말고 나가 살자. 비록 지금처럼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우리 둘이 가정을 꾸린 만큼 간섭 없이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 둘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없게 된 만큼 우리 부부는 따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단을 마련해야 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기로 입을 모았죠. 아무래도 뒷배가 사라진 거라 참 힘겹기는 했습니다. 당장 우리 가정에 형편이 걸려 있는 데다가 우리 둘 다 제대로 된 경험이 없으니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저녁 늦게까지 밀가루 반죽을 치느라 손목에 빠지는 줄 알았어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일상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사실 여유롭게 살다가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의 성격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온전한 가장이 되어 삶의 무게가 달라졌음에도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가장이었으면 당신도 애 키우면서 집에 있어도 상관없었을 텐데. 한 번을 바가지 긁는 법 없이 묵묵히 따라와줘서 고마워. 더 노력해서 당신 호강시켜줄 거야. 이미 충분히 당신 옆에서 호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남자가 반이라지만 당신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없어. 그 마음만으로 충분하니까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보잘것없던 날 데려가줘서 고맙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이 식재료를 사러 길을 나섰는데요. 하필이면 코앞에서 무단횡단하던 꼬맹이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꼬맹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어버렸고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저 우리 모자를 두고 허망하게 떠나버린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워낙 사람이 좋았기에 꼬맹이를 보고 본인이 위험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한테 살갑게 대하는 법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차가우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먼저 가버렸으니 이제는 진짜 난 며느리 없는 걸로 생각하면서 살겠다. 괜히 이제 와서 우리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너 알아서 애 키워나가라.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을 내 아들 생각하면 너도 충분히 받아들이리라 믿는다. 그래. 끔찍하게 사랑하는 바람에 둘이 애 데리고 나가 살았으면 이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어야지. 애초에 며느리 도리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 원래 남남이었으니 이제 와서 서운할 것도 없다 생각한다. 솔직히 제 눈물이 다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는 시부모님이 진짜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아들 가진 부모로서 제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과연 며느리가 눈에 들어올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기댈 곳 없이 아들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칼국수 가게는 시장 내에서 나쁘지 않게 굴러가는 편이었는데요.
나중에 남편 없이도 아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약속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저의 이런 노력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아들도 참 열심히 살아줬습니다. 물론 어디 가서 남들이 다 알 법한 대학이나 회사를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의지하지 않고 본인 밥벌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는지 제가 어떻게 감히 다 헤아리겠어요. 죽을 때까지 효도해도 엄마의 은혜를 다 갚을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볼 테니 곁에서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비록 남편 없이 살아가는 세월은 너무나 많이 고달팠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위안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저한테 효도하겠답시고 노총각으로 늙어갈까봐 걱정되던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솔직히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싹싹하며 고와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우리 아들을 사랑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며느리는 한 가지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글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5년 전에 등산을 갔다가 실종돼서 생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것도 며느리가 들려준 사연은 아니었고 혹시나 제가 사돈에 대해 물어볼까봐 아들이 미리 걱정돼서 귀뜸해 준 거였죠. 엄마, 저도 아빠 없이 살아온 시간이 길잖아요. 굳이 문제 삼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저 진짜 사랑해서 이 여자 데려온 거거든요. 만약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서로 품어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아들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가식 떨지 않고 말한다면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겉으로는 그런 사연을 간직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밝고 사랑스러워 보였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연을 갖고도 이 정도로 티 없이 맑을 수 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남편 떠나보내고 꾸역꾸역 살아남았듯이 사람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꼭 평생 힘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들이고 친정의 공백을 채워주는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다면 다 만족할 수 있다. 나도 시어머니로 사는 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며느라가 널 딸처럼 생각하면서 예뻐해 줄게. 우리 한 가족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어머님, 저야말로 한없이 부족한 며느리일 텐데 다정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무조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결혼 허락해 주신 거 후회하는 일 없도록 잘 살아갈게요. 진짜로 감사드려요. 아직 우리 아들보다 많이 젊기 때문에 며느리는 모은 돈도 많지 않고 친정도 없어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총각 아들보다 10살 어린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저런 조건까지 다 완벽하기를 바랄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본인이 친정이 부재한 만큼 저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먼저 합가를 제안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제가 괜찮겠냐고 걱정하며 만류했는데 복작복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뭐든 새로운 시작을 앞둔 거라 들뜬 마음으로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 가면 진짜 후회가 클 수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너희 둘이 꾸리는 가정인데 나까지 같이 살면 신혼 같지 않잖아.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섭섭하게 들려요. 그냥 둘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괜히 성 긋지 말고 합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색하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살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며느리를 맞아들인 만큼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보고 자란 게 우리 남편이잖아요. 과거에 제가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을 보는 것만큼 아들이 며느리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라고요. 아예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는 거나 계란 하나라도 부치며 아침상 차리는 걸 도왔어요. 뭔가 생소하면서도 아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기분이라 웃음이 났죠.
그리고 며느리가 장 보러 나간다고 할 때도 헐레벌떡 따라 나가 장바구니를 대신 들더군요. 한바탕 저녁 식사를 거하게 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들 부부가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것 없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들도 장가 보내며 근심을 하나 덜었기 때문에 칼국수 가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탓에 손목부터 허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모아뒀던 돈 안에서 편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은퇴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우리 칼국수 가게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어받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해서 일궈오셨던 가게인데 그냥 문 닫기는 섭섭하지 않으세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어나가 볼게요. 그동안 찾아주신 단골분들도 많이 아쉬워할 거잖아요. 아직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아니, 원래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해봤으면 충분히 고려해 보겠지만 딱 봐도 가냘팠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이미 믿음직스러운 직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죠. 그냥 가게가 잘 된다고 장사가 쉬운 게 아니다. 당장 나만 봐도 손목부터 허리까지 성한 곳이 없잖아. 안 그래도 얄쌍한 애가 어떻게 고된 장사를 버티겠다는 거야. 이미 넘기기로 약속한 직원도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저의 거절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심 저한테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들까지 나서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엄마, 우리 마누라 혼자서 가게를 일궈 나가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저랑 같이 하면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동안 제가 엄마 자식으로서 겨눈질해왔던 가닥이 좀 있잖아요. 이대로 넘기는 건 좀 아까워요. 넌 이미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 무슨 장사에 뛰어들겠다고 그래. 막상 망하면 어쩔래? 이제 와서 내가 말 바꾸는 것도 직원한테 미안한 일이야. 이미 떠난 버스니까 더는 노력하지 마라.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그동안 아들은 제 칼국수 가게 이어받을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어 보였는데 이제 와서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계획했던 대로 직원한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유롭게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들 부부도 이미 본인들 손을 떠난 터라 더 이상 칼국수 가게에 미련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들 부부의 제안을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해버린 거라 서로 사이가 서먹해질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살아갈 건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게다가 아들 부부는 임신까지 해서 제 가게에 신경 끄고 곧 태어날 손주를 맞이하기 위해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 곧 태어날 손주 생각에 기쁜 나날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부탁을 해서 절 놀라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저 아이 낳고 나면 산후조리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친정이 없는 상태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보살펴주세요. 분명 다른 산모들은 친정에서 축하해 줄 텐데 저는 아무도 없어서 서러울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어머님 산후조리 받을래요. 솔직히 저는 제 딸이 진짜 있었다고 해도 산후조리원을 보냈을 것 같거든요. 굳이 제가 직접 고생할 필요 없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며느리가 진심을 다해 절 따른다고 해도 저는 시어머니잖아요. 절대로 친정엄마처럼 편안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라가야, 네가 날 의지하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감정만으로 될 게 아니야. 네 몸이 무사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잖아. 괜히 내가 어설프게 도와주었다가 네가 더 고생할까 봐 겁난다. 결국 저는 며느리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편히 쉬다 나올 수 있도록 대신 결제해 줬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부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출산하고 나서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다 아프고 쑤시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저한테 갓난아기 육아를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같은 여자라서 잘 아시죠? 지금 몸이 거의 고장이 난 것처럼 안 아픈 곳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할 정도예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애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당연히 한숨이 깊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남도 아니고 제 손주니까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무래도 갓난아기부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건 좀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황혼 육아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 손주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좀 꾀병 부리는 기색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예 저한테 떠맡겨버리고 본인은 실컷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서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아를 대신해주는 건 무리라고 말했어요. 며느라가야, 내가 이 정도 도와줬으면 충분한 것 같다. 이제는 너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 나이 먹고 더 도와주는 건 무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직접 챙기는 게 낫겠다. 원래 애들은 엄마 손을 필요로 하잖아. 당장 제가 일궈왔던 가게도 남의 손으로 떠나보낸 마당에 손주 돌보며 세월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며느리 마음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육아마저 거부해버리니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나 봐요. 급기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어이가 없어서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내쫓아버리면 우리 아들과 손주는 어떡하겠어요? 결국 눈 딱 감고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랑 사이가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본인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엄마가 이제는 육아를 도와주실 것도 아니라서 굳이 합가에 지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빠 먼저 보낸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건 좀 그래요. 아니, 육아를 도와줄 것도 아니라서 굳이 합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말이냐? 아무리 네 마누라가 귀해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난 아직 실버타운에 갈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굳이 벌써 들어가 적적해지고 싶지 않다. 엄마, 일부러 서운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꼼꼼하게 알아봤거든요. 우리 마누라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실버타운에는 엄마처럼 일찍 배우자 보내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입소하신 분들이 꽤 있대요. 엄마 또래도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은 일부러 제가 또래와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알아봤다며 회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후 자금을 입주금으로 넣고 월 생활비는 본인이 보태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마누라랑 엄마 모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렇게 둘이 엇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 아파요. 최대한 둘 다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내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 떨어져 있다 보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지도 몰라요. 하도 아들이 간곡하게 말하니까 저도 계속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져온 실버타운 안내 책자라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괜찮은 시설이라는 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주가 자라면 어차피 이 집도 넷이서 살기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구경이라도 가보자고 하길래 한번 따르기로 했죠. 그런데 제 생각 이상으로 시설이 너무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1년이라도 먼저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노후 자금 3억도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나름 저를 실버타운으로 보내는 게 미안했는지 아들 부부 둘 다 정성스럽게 남은 기간 모시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순조롭게 저의 입소 준비를 도와주고 데려다주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한번 구경 왔을 때랑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얘야, 왜 지난번에 왔을 때랑 다른 길로 가는 거냐? 이렇게 가도 내가 가기로 약속했던 실버타운으로 향하는 거 맞지? 이왕 1년 있기로 한 건데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휴,
뭐라고 설명 좀 해봐라. 제가 창밖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해도 아들 부부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속으로 데려가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강제로 하차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힘줘 버티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지들끼리 올라타 버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마누라랑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덕분에 여유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이걸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실 줄은 몰랐네요. 보내주신 3억 의미 있게 쓸게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낄낄거리더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절 비웃는 표정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아들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거였어요. 글쎄 3억 갖고 집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절 이 산속에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요즘 시대에 호랑이는 없다지만 무슨 일을 당할 줄 압니까? 그런데 이미 3억을 내어준 데다가 서로 마음까지 돌아선 마당에 이대로 아들 부부 곁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살 길이 있나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남들하고 척지고 살아온 건 아니라서 가게를 물려준 직원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필윤을 제 입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꺼내기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동안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자랑해왔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산속에서 빠져나가야 뭐 대책을 찾기라도 할 테니까 살아남기 위해 민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한참 정신없이 둘러보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누군가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랐고요.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산속인 만큼 자연인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와서 길을 잃으셨어요? 그냥 등산해서 올 만한 곳은 아닌데. 이러다가 쓰러지면 아무도 발견 못하고 곤란해질 거예요. 일단 저 좀 따라와 보세요. 물이라도 드려야겠네요. 다행히 자연인이 제 또래의 여자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자연인이 사는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 장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며느리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헛것을 봤을까봐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진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사진 속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실제로 알고 지내는 여자라 사진을 간직하신 건가요?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너무나 당혹스러워하면서 무슨 사이냐고 물었는데요. 자연이는 자기 딸이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되물었는데도 며느리 이름까지 언급하며 자기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부인은 실종돼서 발견되지도 못한 지 오래라고 했으니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비록 머리도 산발인데다가 피부도 거칠었지만 이토록 멀쩡히 살아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사부인 역시 제가 손을 바들바들 떨며 혼란스러워하니 놀라는 눈치였죠. 그렇게 저는 동아줄 붙드는 심정으로 사부인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부인은 미혼모로 고생하며 다방을 운영해 며느리를 키운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에 사부인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며느리는 당시 남자친구가 책임질 거라고 굳게 믿었죠. 난 널 낳고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지만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어. 너까지 나랑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구나. 제발 한 번만 포기하고 흘려보내자. 괜히 고집 부리지 마. 그야 엄마는 어디서 양아치 같은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랬겠지. 내 남자친구는 건실한 사람이라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거야. 괜히 내가 엄마 두고 시집가서 혼자 남을까 봐 이러는 거지? 딸이 잘 사는 모습 그냥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며느리는 사부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상대방 부모가 다방을 운영한 여자의 딸을 집안으로 데려올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어디서 책임감도 없고 준비도 없이 덜컥 애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아? 분명 천박한 피가 흐르고 있을 텐데 결혼은 안 된다. 만약 낳겠다고 고집 부리면 양육비 정도는 챙겨주겠지만 며느리는 안 돼. 그래도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는데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절대로 어머님 심기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진짜 내조 잘할 자신 있고 어머님 말씀도 잘 들을 자신 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너 아직도 눈치가 없어? 우리 아들은 이미 마음 떠났으니까 너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된다. 괜히 성가시게 굴지 말고 포기해. 이런다고 날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아? 타고난 건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아무리 양육비를 준다고 해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당시에 상처를 받아 아이를 흘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의 방향이 사부인에게로 엇나갔던 거예요. 분명 본인을 버린 전 남자친구를 원망해야 하건만 사부인 때문에 본인도 버림받고 미혼모가 될 뻔한 거라며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난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도 못하고 기껏 찾아와준 아기도 그냥 떠나보냈어. 앞으로도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엄마 혼자 고생하면서 살면 되지. 날 왜 낳은 거야? 미안하다. 내가 엄마로서 참 부족한 게 많았던 건 인정해.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널 사랑하며 키웠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세상에 남자는 많아. 꼭 그 애가 아니더라도 널 사랑해줄 남자는 나타날 거야. 사랑해주면 뭐 하는데. 아무도 나 같은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데 엄마를 보면 나 같은 여자를 데려가고 싶겠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발목 잡혔단 말이야. 급기야 며느리는 신분 세탁해야겠다며 다방 출신이자 본인이 아이를 흘려보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부인을 저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버려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부인은 하나뿐인 딸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미안한 감정이 합쳐졌고 어차피 가진 것도 많지 않던 분이라 자연인으로서 산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연인 중에 가족한테 상처받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처음부터 사부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상황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지만 제 상황까지 모두 전해주니 표정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아니, 인연이 저버리고 무사히 시집까지 갔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단 말인가요? 그거 돈이 뭐라고 저를 버렸던 곳에 똑같이 시어머니까지 버리고 갔을 줄은 몰랐네요. 완전히 사이코 아닌가요? 그동안 사부인은 산속에 있으면서 현실감 없이 살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그 당시에 그냥 수긍하면 안 됐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길을 알려줄 테니 같이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실버타운 보내주기로 약속해서 3억을 증여했는데 약속을 어겨 취소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왜 산속에 버려진 건 언급하지 않았냐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아들 부부를 방심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수사가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3억이 생전 증여 형태로 이체됐지만 실버타운 계약이 허위였고 목적이 사기성이 높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기로 한 날 이후로 아들과 통화할 때면 나중에 그리울 때 찾아드리려고 녹음을 해뒀거든요. 덕분에 이 구도 약속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굳이 계약서가 없어도 제가 효도를 기대하고 준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한테 증여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설마 제가 산속을 빠져나와 이렇게까지 이를 갈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아들 부부는 소송당했다는 것을 알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그때는 제가 많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제발 소송만은 피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인데 어떻게 소송을 해요? 다시 집으로 모시면 마음 푸시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을 때까지 네가 나 버리고 가던 순간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잊지 못할 거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편하게 살기를 바랐던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너야. 그렇게 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마음 놓고 먹고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이런 결과가 돌아올 줄 몰랐나 봐요. 이제 와서 몇 번이고 반성하겠다고 오열하며 저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도 너무나 큰 불효를 저지르고 후회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잊지 못했어요. 특히 이이가 어머님과 얼마나 각별한지 아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당연히 니네가 사람 새끼들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맞지. 무슨 선심 쓰듯이 굴지 마라. 나를 뒤통수 친 걸로 모자라 3억 꿀꺽하고 산속에 갖다 버리기까지 둘 다 서로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는 거 아니냐. 엄마, 하도 먹고 살 길이 코앞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3억만 있으면 아이한테도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여유가 생길 거라고 눈앞이 흐려졌나 봐요. 평생 모실 테니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이런 사과를 받고 마음이 풀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한 번 버려질 뻔했는데 2번 다시 버려지지 못하리라는 법이 있나요? 이미 신뢰가 너무 크게 깨져버려서 아무런 말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난 그냥 아들 없는 것으로 치고 살 거다. 괜히 효도 운운할 필요도 없고 너네는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냥 재산 반환하고 집에서 나가주면 나는 너네랑 용건도 다 끝난다고 생각해. 아들 부부는 손주까지 들이밀면서 절 회유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제가 사부인이랑 같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뒤로 자빠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어머님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어머님 옆에 붙어 있어? 설마 어머님한테 뭐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지? 당장 어머님 옆에서 떨어져 봐. 나랑 먼저 이야기해. 며느리는 거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벌벌 떨고 침까지 흘렸어요. 사실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 눈에 띄게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제야 아들도 뭔가 며느리가 미심쩍은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부인 역시 며느리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분노를 토해내더라고요. 자네를 겉으로는 단아하고 우아한 척하면서 꼬셨나 본데 이건 인간 취급하면 안 되는 년이야. 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시어머니까지 산속에 버려? 그런 식으로 살면 네 인생이 나아질 줄 알아? 절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심지어 사부인은 아들한테 며느리가 아이를 흘려보낸 과거가 있다는 것까지 실토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도 단단히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원래 저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로 가져왔던 과일 바구니를 서로한테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아들이 흥분한 얼굴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과거를 속일 수 있냐면서 아들이 며느리의 팔뚝을 거세게 움켜쥐니까 며느리는 이거 놓으라면서 아들에게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한테 사과하러 온 거였으면서 지들끼리 다투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비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서로 머리채를 붙들고 넘어뜨리기 위해 다리를 걸면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동안 내 앞에서는 온갖 순진한 척이랑 연약한 척을 다 하더니 이게 진짜 본 모습이었어? 진짜 소름 끼쳐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내 옆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연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진짜 부족한 것 없이 천사 같은 여자였으면 왜 당신이랑 만나 결혼했겠어? 더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갔겠지. 당신 같은 10살이나 많은 남자 만나서 왜 성질 죽이고 살았겠냐고. 당신한텐 이게 최선이야. 겨우 이 정도의 애정이면서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절 뒤통수 친 게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웃긴 건 제가 재산 반환까지 요구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이상 둘은 서로라도 붙들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못 볼 꼴까지 다 봤음에도 이혼만은 안 하더라고요. 그저 손주를 잘 키우기 위한 목적만을 이루려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저한테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둘 다 삭막하고 행색이 초라했거든요. 아이의 아들은 머리가 떡져서 앞머리가 눈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아 까칠한 턱에 다크서클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옷은 빨지 않고 몇 번이나 입은 건지 구김이 구석구석 잡혀 있었죠. 며느리 역시 화장은커녕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머리는 비닐 고무줄로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겉옷으로 대충 가렸을 뿐 티셔츠에 국물 자국이 그대로 묻어있더라고요. 엄마, 천천히 갚을 테니까 돈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합치자거나 도와달라는 부탁은 안 드릴게요. 그냥 기한만 좀 여유롭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냥 저만 힘든 거면 상관없는데 가장이라 난처해서 그래요. 나는 당장 노후가 걸려 있는데 너한테 빌려줄 돈이 어디 있겠니? 그냥 어디라도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러게 왜 내 돈 3억을 삼켜놓고 회사를 관둔 거야? 한심한 놈아, 네가 선택한 거면 네가 책임져라. 아무리 궁색하게 찾아와도 저는 매번 칼같이 거절해버렸습니다. 사실 저랑 사부인은 산속에 버려졌던 걸로 따로 소송을 걸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알아봤을 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소송을 걸고 싶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송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아들과 며느리가 받는 벌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손주가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지게 될까봐 부모 자식 간의 연만 끊는 걸로 한 거죠.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정없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끝난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 사부인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텃밭을 같이 가꾸어 가고 있는 게 요즘의 낙이라서 거의 자식 키우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가 자매처럼 느껴질 정도로 든든한 것 같네요. 산속에 있을 때는 그냥 남은 인생 혼자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사람이랑 마주하면서 살아야 하나 봐.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요즘 행복하다니까? 우리 고생한 만큼 웃으면서 살자고. 이제야 마음 편하게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동안 무거웠던 책임감도 없고 자유롭게 누리기만 하고 있죠. 굳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지 않아도 외롭지 않아서 좋네요. 혹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시기를 벗어나고도 다시 행복은 찾아올 겁니다. 무조건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